우리는 끈끈하게 얽힌 혈육이 아니다. 살면서 놓친 그 모든 것과 연기 같은 인생을 그저 바라보는 두 여자다. 엄마는 젊어 보이지도 늙어 보이지도 않고 그저 당신이 목도하고 있는 바 그 혹독한 진실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나도 모른다. 비비언 고닉의 에세이 사나운 애착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가는 홀로 글을 쓰고 책을 읽다가도 산책만은 늘 엄마와 함께 다닙니다. 뉴욕 거리 곳곳을 걸으며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는지 자주 엄마에게 묻곤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시간을 매만지다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감정이 끌어 넘치도록 싸우기도 하죠. 어떤 날은 회한에 잠기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날은 행복에 겨워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을 두 여자는 지켜봅니다. 여자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 시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써보라고 말이죠.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손님으로는 김멜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멜라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적어도 2번이 있고요. 문지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제12회 13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소설집 제 꿈 꾸세요를 출간하셨는데요. 네, 책 출간 후에 6개월이 조금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 월간호에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어서 매월 그거 마감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해 여름에 연재했던 장편을 다시 퇴고하고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입춘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춘 맞이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못했지만 네. 그 정월 대보름이 네. 떠서 네, 어제 그 보름달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다고요? 네네. 다른 데 가셔서 보고 오셨나요? 아니요. 집 앞에 굉장히 밝고 예쁜 달이 떠서 아. 네, 그 달을 조금 보면서 산책을 했어요. 네. 네. 작가님께서 2020년에 네. 첫 소설집 적어도 2번을 내신 후에 2년 만에 두 번째 소설집을 묻게 된 셈인데요. 두 번째 책을 내면서 그 이전과 달라진 지점이나 스스로 느끼는 변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 첫 번째 책은 제가 이제 처음 작품 발표하고 나서 한 6년 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 내고 났을 때는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한 거는 낼 수 있구나. 이렇게 네. 좀 안도감이 있었다면 두 번째 소설집은 좀 더 약간 거리감이 생겨서 제가 만약에 독자라면 이 책이 어떻게 보일까? 뭐 표지라던가 뭐 소설 편수라던가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예, 조금 더 거리감은 생겼지만 마음은 더 편안하면서도 아쉬운 지점도 있고 예,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꿈 꾸세요를 소설집 제목으로 정하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정하시는 과정에서 뭐 이견이나 혹시 고민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그 두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소설집에 실린 저녁놀과 이제 이 제 꿈 꾸세요. 둘 중에 하나로 하자고 생각을 하고 네.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저녁놀보다 이 제 꿈 꾸세요가 좀 더 좀 직접적이고 또 쉽기도 하고 네. 예, 독자분께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네네. 느낌도 들고 해서 네, 이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 꿈 꾸세요라는 제목.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건네는 느낌으로 되게 표지도 약간 색이 예뻐서 내용이 감사합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일 거라
네, 그렇게 이제 약간 놀랬는데 제 꿈꾸세요는 죽은 화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 번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때는 죽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초코바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떠도는데요. 결국 죽음을 알리기보다는 나와 이어진 소중한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을 맺게 되죠. 소복이 쌓인 눈의 이미지가 꿈결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신 걸까요? 처음에는 좀 더 그 진지하고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네. 네. 그 초코바 얘기도 없었고, 예, 좀 심각한 설정들이었는데, 네. 그 쓰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정말 죽는다면, 먼저 떠난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그리고 또 나는 어떤 풍경을 내가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눈 오는 풍경도 생각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거치면서 좀 더 얘기가 밝아지고, 예, 좀 톤이 어두운 면을 조금 보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님께서 그러면 최근에 꿨던 꿈 중에 네.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서 즐거웠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악몽을 자주 꿔요. 네. 그래서 꿈을 꾸면은 거의 이렇게 잠꼬대도 많이 하고 울기도 하고, 네. 예, 막 꿈 안에서 도망치고, 예, 막 참 많은 순환을 겪는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꿈이 없는 잠이 가장 좀 좋아요. 네. 예, 좋은 꿈을 꾸기가 힘들어서 네. 어떨 때는 좀 잠에 드는 게 좀 무섭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좀 꿈에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현실에서 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치 좀 에너지 총량의 법칙처럼. 네네. 네. 그래서 꿈이 오히려 이렇게 꿈에서 내가 힘든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나쁜 꿈들을 좀 고맙게 생각하려고 네. 해요. 사실 저도 악몽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지금은 꾸지 않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악몽을 네. 지금 어느 정도 꿨다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추게 되셨나요? 그냥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인가. 자연스럽게. 네, 확실히 좀 젊은 시절에는 네. 악몽도 생생하고 악몽의 힘이 세서 저도 잘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악몽을 꿀까. 맞아요. 막 이러면서 잤던 네.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꿈이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진짜 하는 거다라는 네. 말을 저는 진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퀴어 소설이 문제작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작품들이 발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뭇잎이 마르거나 저녁놀 같은 작품만 봐도요. 작가님께서는 특히 여성 퀴어 서사에 또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사회적 계급이 낮은 여성, 또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섹슈얼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로서 난 이런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그 계기,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네. 그 목소리들이 제 안에 있던 목소리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소득 백분이라고 하나요? 네. 그 백분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 처해 있고 네. 또 저의 그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도 예, 많이 고민했고 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네. 관해서도 저는 그것이 타인의 이야기라기보다 어떤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떤 뭐 신체나 아니면 어떤 정체성이나 직업이 확실하고 명확한 인물들의 얘기보다 좀 그 경계에 서 있는 이야기에 제가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제가 또 자유로운 느낌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설을 쓸 때도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작가님 소설 읽다 보면 기존의 제도화된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 그 프레임을 많이 깨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쩔 땐 통쾌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먹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코끼리코에서는 개나리 맨션의 상가 202호를 자신이 죽을 무덤으로 상정하고 잘 죽는 걸 목표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논리와 또 제 꿈꾸세요 라는 작품에서도 삶과 죽음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닌데 돌이켜 보니까 소설 속에서 죽는 상황이 많고 네. 또 죽음을 앞둔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뿐 아니라 뭐 시인님이나 작가님들께서는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최근에는 그 죽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단절이나 끝이 아니고 마치 좀 사이 좋은 짝꿍처럼 아니면 뭐 밤과 낮처럼 이렇게 좀 붙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좀 어떤 그런 애착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네. 죽음을 무서워하는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예, 그렇게 조금 자유로운 느낌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죽음이 무서워서 또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예, 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소설에 또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네. 소설 속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이름들을 되게 신경을 쓰신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 이름이 꼭 나와서는 아니지만 뭐 링고링의 영주나 또 전영놀의 눈점과 먹점, 설탕 더블 속에 기쁨이 온다는 뜻을 가진 희래, 이렇게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물의 이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툭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설을 쓸 때 이름을 정하는 데 많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이 이름으로 해봤다가 저걸 불러봤다가 막 이렇게 고쳐가면서 왜냐하면 원고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어휘가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맞아. 그 이름이 예, 저한테 일단 좋아야 되고 예, 좀 분위기와 어울러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름을 좀 쉬운 이름? 그리고 어떤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관계를 드러내는 좀 애칭 아니면 별명 이런 이름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일단 그 애칭이 정해지면 예, 소설이 좀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좀 쉽게 써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름을 네, 공들여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서. 네. 그 또 작품 중에 물오리라는 소설은 여성 전용 사우나, 남탕이 없는 그런 사우나를 운영하는 덕진 부부가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에 사실 많은 자영업분들이 힘드셨는데 네. 그야말로 목욕탕, 이 업종이 엄청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소설 속 등장하는 을주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마침 또 침례교가 있어서 탕 안에서 침례교 세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소설을 발표할 때 제가 이제 작가의 말이라고 짤막하게 쓰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욕탕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썼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당시에는 거의 다 이제 목욕탕이 문을 닫고 네. 예, 그런 상태라서 그 풍경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 수없이 갔던 그 목욕탕의 풍경들을 떠올리면서 네,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 침례교의 그 세례 모습은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세례 받는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목욕
목욕탕 얘기를 쓰면서 또 목욕탕과 함께 교회도 많이 이제 못 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군데 얘기를 같이 쓰고 싶었고 쓰면서 그분들이 이제 좀 좌절하기보다 좀 미래를 기약하면서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목욕탕과 침례교 의식이 이상하게 그 소설 읽을 때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것도 헛되지 않다. 이 책에 실린 8편의 소설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뿐입니다. 라는 작가님이 소설집 말비에 쓰신 작가의 말 일부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작가님이 앞으로 그려낼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 헛되지 않은 사랑은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랑이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제가 문장의 소리 지금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 받는 질문인데 거의 태어나서 처음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끝낸 미니 픽션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마침 또 사랑에 대해서 쓰게 되었는데 오전에 소설 쓰고 오셨다고요? 네, 마감을 해야 돼서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것은 앞으로 내 애인의 방귀에서 나는 평생 꽃순내만 맡을 거라고 그게 내 사랑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인물이 말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매일 보는 풍경, 매일 같이 하는 사람, 그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힘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꼭 제 글이나 제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랑의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방귀 얘기 좋아하는데 또 오늘 또 제 취향 저격을 또 많이 하시네요. 확실히 좀 공감이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에서 딱 포착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또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혹시 또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누굴까요? 영주일까요? 맞아요. 네. 네. 링고링의 두 영주, 네, 두 영주가 애착이 가고 또 논리에 나오는 엘리도 어린이 있거든요. 그 세 친구가 제일 저는 애착이 가요.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좋아하는 것들, 자신들의 질서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 소설 속의 미성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소설 속의 미성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걱정도 되죠. 네. 또 인물들의 만남의 계기가 대학 동아리인 소설이 몇 개 있었는데 나뭇잎이 마르고에서 채화, 앙헬과 데니가 만난 동아리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란 뜻을 가진 마음씨 이런 동아리도 있고 설탕 더블더블의 오카리나 동아리 등이 있는데요. 작가님 혹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셨을까요? 네, 저 대학 때 문학회 열심히 했고 오카리나도 아니고 네, 문학회를 했고 거기 동아리가 농화를 가는 동아리여서 거의 4년 내내 여름이면 농촌에 가서 농사일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오카리나는 아니지만 다른 악기를 친구가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운동장에 가면 악기 소리가 늘 들렸거든요. 그래서 것이 너무 좋아서 소설 쓸 때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와, 요즘 동아리들도 농화를 가는군요. 네, 그래도 저도 꽤 오래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 막바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소설 쓰실 때 혹시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평소에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로 저는 아침에 시작해서 오전에 많이 쓰고요. 또
그 늦은 오후쯤에 이제 그만 쓰고 산책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해가 지면은 제가 좀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네. 예, 이렇게 쓰는 것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주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집안일 하고 네, 그래서 작업도 거의 집에서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집 안에서만 활동하는 굉장히 단순한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같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네. 퇴근할 때쯤 끝내서 그 다음엔 집안일하고 산책하고 네. 확실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사실 시 쓰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늘 시를 생각하시거나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 않으시군요. 네.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다면 독자랑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 어슐러 K 르긴의 말이라고 그 르긴을 인터뷰한 그 네네.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읽고서 그 르긴이 쓴 또 다른 서평 모음 책이 있어요. 네네. 강연록과 서평을 모은 것인데 그것을 읽고 제가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작가가 2018년에 네. 88세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1, 2년 전까지 네. 잡지에 서평 쓰시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또 대단하시다. 글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또 너무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분은 작가로서도 훌륭한 작품을 남겼지만 네네. 예, 한 사람으로서도 담고 싶은 면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 어실러 리긴의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또 작가님 집필 중이시거나 앞으로 또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그 썼던 장편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마치면 이제 가을에는 중편을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좀 활달하고 씩씩하게 네. 모험 떠나는 얘기를 쓰고 싶은데. 왜? 귀여운데? 네, 그래서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표정이 지금 엄청 귀여워지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으신. 네. 네, 저희 벌써 2023년도 한 달이 지났고 2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장편 또 중편 이렇게 준비된 작품 집필 계획 말고도 생활 면에서 다짐한 목표나 뭐 새해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자. 네, 그거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죠. 저는 이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이고 이걸 제가 평생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은 관계를 맺을 때 사소한 것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이거를 좋아하나 기뻐하고 있나 그렇게 좀 기준을 저한테 두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좋아하는 일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 부럽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김멜라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202호는 밤중에 소란을 피운 적도 없었고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맨션 앞에 냉장 탑차를 세워놓고 길가의 물품들을 진열해 놓는 슈퍼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202호는 그들이 던진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다.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지? 202호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옷을 세탁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시간을 견디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202호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고 있었다. 잘 죽고 있어. 낮에도 밤에도 나는 잘 죽는 걸 목표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그리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202호는 자기 자신에게 대답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코키리코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많이 아픈 친구예요. 뭐 이유로 알 수 없는 두드러기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거의 자기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이 저한테도 필요하고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 너무 자기를 억누르는 것에 네. 속박되지 않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많이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냥 좋은 것을 하도록 하자 하는. 네. 네. 눈빛이 갑자기 촉촉해지신 그래요? 왜? 네. 저희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네, 김밀라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장작불에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장작을 피우지는 못하니까 네. 영상으로 장작불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 그 숲에서 나무를 패서 불을 지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는 밀가루로 막 반죽하고 또 빵을 굽고 이런 거의 소리가 없는 네. 말이 없는 네.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장작을 떼면서 살 수 있을까. 연기가 많이 나서 안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그렇게 막 불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명상과 관련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 타닥타닥 소리가 마치 나는 것도 같고. 네. 지금까지 제 꿈꾸세요의 김밀라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네, 섬세한 질문들을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대화 나눴고요. 오늘 준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링고링의 영주를 또 생각하면서 저는 이쯤에서 김밀라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저같이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급 물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전지영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지영 소설가는요. 202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쥐, 202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 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무려 신춘문예 이관왕에 빛나는 신인이십니다. 무엇보다 당선을 이관왕에 맞게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엄청 떨려요, 사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시네요. 네. 네, 두 곳에 당선되면은 당선 소감문도 2개를 써야 하고 시상식도 2번을 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정말 정신없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2곳에 당선된 소감이 어떨지 궁금하고 또 근황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설 연휴 전주에 그 2군데 신문사에 모두 시상식이 있어서 무사히 마쳤고 저는 일상이 소란한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 전화도 2번 받고 시상식도 시차를 두고 2번 하니까 마음을 가라앉힐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을 되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억지로 컴퓨터 앞에는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의 소리는 좀 가끔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해서 저희가 여쭤보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출연하면 꼭 찾아서 듣는 편이고 네네. 이 섭외 연락은 제가 한국일보 시상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상식도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이 전화도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내가 여기 나가도 되는 건가? 저는 아직 작가라는 타이틀보다는 자연인 전지영이 더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저는 말도 재밌게 할 재주가 없고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작가 나올 때마다 찾아 듣는 그런 정성이 있으셨으니까 좀 어색하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 출연이어도 그래도 청취자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영광이기도 합니다. 네, 가끔 청취자분들이 작가가 돼서 여기 출연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너무 진짜 뿌듯하고 영광이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여쭙는 공통 질문인데요.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상황이 좀 궁금해요. 먼저 한국일보는 좀 일찍 발표가 났어요. 네네. 그래서 전화가 오리라고 기대를 안 했던 날짜였었고요. 그때 5시가 좀 안 되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응답률이 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앱에서. 그래서 끊었어요. 스팸일 것이다 이러고는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이제 응모하셨죠? 라고 물으면서 그 질문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성 작가십니까? 중복투고 하셨습니까? 어디 발표한 적 있으십니까? 이 글을. 그 3가지 질문을 하고는 끊으셨어요. 전화를. 그리고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은 계속 가는데 연락은 안 와서 나 안 됐나 보다. 참 이상한 경우도 있다. 밥을 하자. 그래서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2시간이 흘렀고 2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같은 번호로. 그래서 그 기자님이 정말 너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고지하듯이 하늘에서 고지하듯이 202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전지영 씨가 난간에 이 작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정확해서 더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오히려 너무 늦게 발표가 났어요. 네. 이번에 마감이 좀 빨랐는데 또 불구하고 좀 늦게 발표가 나서 이제 다 발표가 끝났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시켜놓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는 와중에 만두 나오고 만두 다 식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이제 받고 기뻐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러면 진짜 사실은 한국일보 받으셨을 때도 놀라셨겠지만 두 번째 연락 받으셨을 때는 진짜로 사실 그때가 더 많이 놀랐어요. 네, 더 놀라셨겠네요. 그때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것 네. 같아요. 놀라다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 있잖아요. 가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뜻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저도 약간 뭔가 말씀해 주시니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그 질문 3종 세트가 있군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항상 물어보는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는 그 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3가지고 네네. 신문사에서는 피해야 되는 3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을 텐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 수상 소식을 들은 다음에 2번이나 받으셨으니까 주변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는 막 울었어요. 그렇죠. 너무 놀라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갑자기 같이 글썽이기 시작하고 다 같이 이제 막 울고 또 감사한 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놀라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2번째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반응이 뭐지?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막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덥석 이렇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저도 생각을 안 해서 여행 일정 다 잡아놓고 이사 일정도 잡아놓고 막 그 신춘문예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여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고 난 뒤에는 네. 기억나는 전화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는데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 네. 관사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너의 소설을 읽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너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몹시 실망스럽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문자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소설을 쓰면서 친구 하나를 잃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뭔가 스펙타클. 네, 그런 후일담인 것 같은데, 인상적이네요. 2번째,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2번째 이야기 할 때는 다들 축하한다 보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또 관사에 대한 이야기 썼던 친구가 우리 관사는 그렇지 않아, 라는 반응. 네. 너무 진짜 있을 법 하면서 너무, 놀라운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번째 됐다고 했을 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네. 이걸 축하를 해야 하는 건가라고 다들 축하는 하지만 뭐지? 좀 의아하다. 뭐긴 뭐예요. 그냥 천재인 거지. 네, 전지영 작가님이 천재라는 것에 모두 놀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번에 당선된 전지영 작가님의 소설들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소설 쥐는 해군 관사라는 보기 드문 공간에서 사는 군인 남편을 둔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낡은 관사에 쥐가 돌아다닌다는 설정 속에서 풍기는 불안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소설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은 사격에 빠진 해경, 은퇴하고 집에서 지내는 윤석 부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과거에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뒤 지금도 상처를 안은 채 아들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증오와 죄책감이라는 내면의 풍경들이 돋보였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난간 짧게 제가 그냥 너무 제목이 길어서 네. 난간에 부딪힘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네. 난간에 부딪힘 같은 경우에는 퇴고를 굉장히 많이 한 작품이에요. 처음 이 간단한 로그라인으로
설명해 주신 그 줄거리를 가지고 습작 초기에 썼었고 해마다 2번에서 3번 정도씩 다른 버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 원고 뒤에 난간에 부딪힌 다시 13 되어 있는 원고가 당선이 됐던 원고고요. 그 실제로 그 소설에 나오는 60대 부부는 저희 양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 일을 겪으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분들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글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저렇게 겉으로는 미워하고 악의에 찬 행동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느슨하게 관계의 끈을 이어가면서 40년 이상 살아간다는 건 어떤 힘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그분들과 부딪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 안에서 납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쥐는 부부 간의 어떤 무조건 신뢰나 혹은 눈먼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 눈먼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그 신뢰가 흔들린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눈먼 신뢰라는 게 꼭 굳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사회 시스템에서도 암암리에 그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 군대라는 곳이고 네. 또 관사라는 곳이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런 눈먼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해서 파헤쳐보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눈먼 신뢰라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고 공감이 잘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서로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아이러니? 뭐 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작가님의 문학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소설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궁금해지는데 당선 소감 보면은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치다가 소설로 옮겨간 어떤 뭐 계기랄까? 네. 되게 주변에서 어려웠을 거라고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어요. 저는 피아노는 칠 만큼 쳤다, 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게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서 호랑이가 더 이상 가속도를 붙이지 않을 때 얼만큼 중상을 입지 않고 떨어지느냐 이것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깨끗하게 그만뒀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이제 나름 지방에서는 네. 영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이거는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일찍 발견되고 또 어릴 때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콩쿠르 우승, 60대 우승 이런 거는 저희가 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뒀고요. 피아노 칠 때도 그런데 소설은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연습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할 때가 많은데 네. 그럴 때는 악보 위에다가 소설책 끼워놓고 그렇지. 손가락은 와. 돌리면서 눈으로는 책을 읽는 그런 것도 우리 엄마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완전 신공인데. 그런 일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제 동생이 되게 소설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한국 소설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크고 나서는 동생이랑 새로운 작품들이 발표되면은 좋아하는 작가의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한 거는 회사 다니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소설이 아니라 픽션
이야기 이런 개념으로 쪽글을 막 썼고 네. 그게 기술이 없었던 그냥 글이었어요. 네. 그런 글들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30쯤 돼서 네. 육아랑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이 많이 쌓이기도 했고 또 어쩌면은 소설은 재능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0대에도 40대에도 써서 등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재능의 영역에서 이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결심을 좀 늦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들인데, 네, 확실히 뭔가 꾸준히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게 문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하느라고 사실은 그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소망들을 쟁취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 진짜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버티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창작 루틴 같은 걸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힘든 와중에. 네. 이제 저는 아침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일단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루틴이 없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서부터는 아이들 학교 가면은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거의 매일 그걸 지켰고요. 네. 이제 쓰기 전에는 가사 없는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그 육아에서부터 글쓰기로 모두를 전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글 쓸 때 가사 있는 노래는 안 듣거든요. 그 가사는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기도 해서 잘 안 듣고 반면에 퇴고할 때는 카페나 집이 아닌 곳에서 좀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조용한 집이나 폐쇄된 공간에서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놓여졌을 때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퇴고할 때는 카페나 좀 시끄러운 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좀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왠지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많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이 작품이 읽혀야 되고 약간 거기서 또 나름대로 균형감을 찾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퇴고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쓰기랑 관련 없는 또 생활 루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만은 절대 지킨다?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건 루틴이었다가 징크스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 아니면 약간 미신 같은 것들도 좀 섞인 건데 저는 바닥은 엉망진창이어도 이불은 반드시 캔다. 이불은 반드시 캔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지만 뭔가 집이 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불은 반드시 캔다. 그다음에 아침에 눈 뜨고는 반드시 냉수 한 잔 마시는 거는 습관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속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건 숟가락은 절대로 뒤집어 놓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숟가락 가방에 넣을 때도 뒤집어져 있으면 불안해서 꺼내서 다시 온전하게 놓더라고요. 이건 좀 미신 같아요. 그래야지 하루가 좀 편하고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숟가락을 뒤집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상하죠. 뒤집으면. 아마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지영 소설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전지영 소설가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제임스 설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 강영숙 작가의 라이팅 클럽, 수 클리보드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가사 없는 음악과 인공 눈물.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키즈 카페 정기권을 끊었다.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제임스 쉘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썰터 소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읽었지만 그 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가만의 암호로 가득한 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한 적이 있고요. 혹은 라틴어로 된 알아들을 수 없는 음악인데 분위기는 뭔가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느낌 때문에 계속 또 찾아서 읽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묻고 싶은 게 여기서 왜 이 인물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제 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그 작가한테 자기를 많이 물어보고 싶은 작가 중에 하나가 썰터라서 그런 단순한 이유로 선택을 했고요. 네. 근데 막상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묻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빵 터졌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작품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가 되게 광범위했고 일단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각각 3권을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서 골랐던 것 같아요. 먼저 니콜 크라우스 사랑의 역사는 제가 처음 읽었던 게 한 13년 전쯤이었는데 가끔 한 번씩 다시 읽거든요. 네. 그때 13년 전에 회사에 이제 장기 휴가를 내고 혼자 오스트리아 여행 갔을 때였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이 사는 저희 동반자와 헤어질까?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사실은 오스트리아에 갔습니다. 그런 내밀한 사연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도시도 체코, 베를린 이런 곳을 선택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빈 짤츠부르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나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책의 한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러 갔다가 낭만적인 결심만 마음에 품고 돌아와서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니 이 책이 없었으면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얘기 안 하셨나요? 얘기를 아직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네네. 사실 제 주변에 양육서를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전 양육서는 잘 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이 그 어떤 양육서보다도 아이를 기른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제 주변에는 사실 저랑 비슷한 생애 주기를 통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닫힌 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나만의 고통은 아니라는 어떤 감정적인 연대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강영숙 작가님의 라이팅 클럽인데요. 이 책은 그냥 제가 단순히 너무 좋아해서 선택을 한 책이고요. 이 책에는 정말 저와 가까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나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소심한 욕심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요. 왜 그 2가지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고 그 음악을 듣기 전과 후가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분도 많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사 없는 음악을 듣는다고 말한 거는 가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고 멜로디의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음악은 끄고요. 네. 인공 눈물은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애용하고 있는 그 아이템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서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 컴퓨터를 보기 시작하니까 눈이 너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인공 눈물은 틈틈이 집어넣고 있어요. 잘 보기 위해서. 네. 그 인공 눈물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 너무 찰지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네.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제가 본격적으로 습작을 한 게 저희 아이가 기어다니고 막 걸어다닐 무렵이었는데 그때 5분을 앉아서 글 쓸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춘문예나 공모전 마감이 임박하면 써야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키즈카페 정기권을 끊어서 아이들을 매일 키즈카페에다가 풀어놓은 다음에 저는 그 끝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보내고 네. 그렇게 하는 습작 초기 몇 년을 키즈카페에서 마감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거고 이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좀 빨리 깨달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불만들이 사실 생기는데 그리고 키즈 카페에서 작품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전 처음 알았어요.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집중력이 좋은 건 좀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득 요즘 작가님 가장 마음을 쓰는 관심사는 무엇일지 음악, 영화, 음식 중에서도 혹은 다른 무엇이든 궁금해지네요. 뭘 좋아하시는지. 저 식물 키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왠지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생각과 다르게 저는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보냈죠. 그래서 네. 지금 사는 곳이 남양인데 남양이라고 다 잘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집에 제라늄도 있고 몬스테라도 있고 서양란도 있는데 얘네가 한 몇 년의 실패를 겪고 나더니 꽃대도 계속 올려주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영양제도 많이 주고 식물 등도 사다 달아주고 네네. 거름도 때로 챙겨주고 이랬는데 오히려 다 못 버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하다가 모른 척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꽃대를 올리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다 해주고 싶지만 네. 얘네랑 밀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주면 안 돼. 그런 게 있군요. 오히려 그냥 자연 상태로 두니까 알아서 잘 생존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하는군요. 저는 그냥 그게 잘해줬을 때와 잘해주지 않았을 때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군요. 네, 자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장은 아까 소개드렸던 수 클리보드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중에 일부입니다. 네. 소설은 아니고요. 일단 네
네, 그럼 전지영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악몽 같은 잔인한 행동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할 길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지만 나에게 페가수스를 만들어준 마음이 따뜻한 아이,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을 맞추는 걸 어떻게든 거들고 싶어하던 귀엽고 수줍음 많은 아이, 같이 코미디 드라마 미스터리 사이언스 시어터 3000을 볼 때 컹컹 짖는 듯한 독특한 웃음소리로 추임새를 넣던 청년. 그것도 진짜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왜 그를 사랑했나. 한 친구가 이메일에 어떤 글을 옮겨 적어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전곡을 찔러서 더 보려고 그 책을 찾아봤다.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4번째 편지에 나오는 문구다. 그 질문을 잠긴 방이나 외국어로 쓰인 책처럼 여기고 그 자체로 사랑하려고 애쓰라.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 답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게 관건이다. 지금은 그 질문을 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먼 날에 점차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답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소설을 쓰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과 닮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글의 저자는 아들이 총기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자기도 죽어버린 상황에서 아들이 한 행동을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엄마인데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소설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와, 네. 공감이 되게 또 되는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뭐 케빈에 대하여란 영화도 생각이 네. 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당선 소감에 보면 소설 공모전에 원고를 붙이느라 우체국 영수증이 50장 넘게 쌓였다고 적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설이 잘 써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써질 때도 많고 또 힘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뛴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전 정말 단순한데요. 안 써져도 그냥 앉아있는 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비슷한 책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조용히 술을 마십니다. 오. 왠지 술을 마시기 위한 집착의 과정이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렇죠. 이제 바로 달려갈 수도 있는데 술로 바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좀 집착을 하고. 네, 너무 재밌는 답변이셨는데 사실은 어쩌면 인지상정의 과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가님께서 또 요즘 소설 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낯빛이 정말 안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너무 얼굴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얼굴에 기미가 올라오고 막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왜일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격증 얻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서 한 문장을 쓰는 게 너무 고역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습작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문장 쓰기가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컴퓨터 앞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고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과제는 사실 막 등단한 대부분의 작가가 그렇겠지만 당장 다음에 발표할 글을 열심히 잘 쓰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네네. 네. 아무래도 작가님이 이제 두 군데로 하시다 보니까 부담감도 2배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행복하지만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행보가 더 기다려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이제까지 써온 작품들을 쭉 정리해 놓은 저만의 엑셀 목록이 있거든요. 네. 작품 제목하고 썼던 마지막 퇴고 시기와 로그라인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씩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고 네. 또 그때 환경과 지금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 글이 지금 오늘 이 현재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되는 글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또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써왔던 작품들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좀 보기 싫어하고 그럴 텐데 되게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는 쓸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써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 풀리니까 끝나네요. 이 시간이 듣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헛된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 소설을 막 좋아하고 그럴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소설을 좋아하는 어떤 독자가 있을 테고 그분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 소설을 읽어주시는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을 쓰고 싶고요. 또 좀 뻔뻔한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뻔뻔하다는 게 단순히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나 글 진짜 재밌게 잘 써. 이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작가님들이 확실히 더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장의 소리도 전지영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전지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